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친환경,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뉴딜 펀드라는 걸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예. 이 뉴딜 펀드. 근데 이제 이 뉴딜 펀드에 이 돈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연 뉴딜 펀드가 우리가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뭐 질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정쟁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편이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주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정쟁화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은 좋다고 봐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 경기를 끌고 가는 큰 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정책의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1929년도에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에요. 그때는 이제 인프라를 했죠. 땅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흘렸거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케인즈가 이론가 역할을 했거든요. 케인즈가 정부가 개입.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케인즈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케인즈는 그냥 학부 나왔어. 케임브리지인가 옥스퍼드인가. 그리고 박사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걸 한 거거든. 그때 전통적인 경제학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뉴딜 정책을 했고 케인즈 학파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이제 지금 근데 현대에 와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을 많이 써요. 네. 우리 뭐 이제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을 가장 먼저 썼던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반면교사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일 먼저 두드려 맞았거든. 버블 경제가 제일 먼저 있었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은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의 전철을 이렇게 밟아가는 거거든.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돈 뿌리는 거, 국민들한테 돈 주는 거 등등 일본이 다 먼저 시작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했고 가장 심하게 한 거는 유럽이었죠.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이제 금리도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돈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하고. 근데 이 통화 정책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별로 그렇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기준금리를 0.5% 낮췄잖아요. 통화 정책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왜 그럼 정부가 통화 정책을 선호하느냐. 첫 번째 쉽거든. 왜냐면 재정 정책을 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쟁이 되잖아요. 피곤하거든. 근데 통화정책은 그냥 중앙은행이 하면 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통화정책의 폐해가 뭐냐면 여러분 다 보셨지만 유럽이나 일본이 10년 동안 돈 풀었어요.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나요? 그렇죠. 조금 좋아졌지. 조금. 근데 돈 풀 때 저거를 해요. 명분은 늘 있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그럼 정말 고용이 얼마나 좋아졌나? 좀 좋아지죠. 제일 쉬워. 왜냐면 돈 풀고 금리 낮추면 알아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뭐가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물가를 디플레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디플레 파이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물가가 2%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가라고 하는 건 생활 물가거든요. 근데, 이 자산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미국의 주가, 나스닥이 10배 올랐어요. 그래도 미국은 좀 나아. 왜냐면은 국민들이 다
401k 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과실이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요. 우리나라 좋은 회사의 주식은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잖아. 그리고, 아니, 제가 이제 제도권에 내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개인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황당하다고 느낀 게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노후 대비잖아요. 네. 주식을 못 해. 주식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 펀드하고 ETF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답답하지. 아니, 왜 주식을 못 하게 하는지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제까지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까먹는 거, 오히려 불안정하게 그러니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기업의 주식을 내 연금계좌에 집어넣고 그냥 잊어먹고 있고 싶거든. 그런데 주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른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산 인플레를 부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서울 시민만 놓고 보면 서울 시민을 둘로 나누려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까? 내가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월급을 아파트나 금으로 안 받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안 받잖아요. 네? 그 옛날에 스탁 옵션도 좀 줬는데 스탁 옵션도 또 뭐 여론이 누구만 돈 많이 버냐 이래갖고 스탁 옵션 세금 왕창 매기고 스탁 옵션 제도가 유상화가 됐어. 그 돈으로 주거든. 근데 이 통화 정책의 문제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노동에 대한 대가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돈 푸는 통화 정책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겟팅한 재정 정책, 정부가 스마트하게 재정 정책을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이제 4대강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 파는데 돈 썼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어쨌든 그린, 디지털, 이렇게 타겟팅해서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악플할 텐데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국가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액션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거를 다 정부의 세금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틀리냐? 맞아요. 근데 이제 MB 정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인프라, 도로나 이런 걸 까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어.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최저 보장 그렇죠. 이익을 해준 거예요. 수익률을. 그게 엄청난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떼돈 번 애들이 맥쿼리거든. 맥쿼리. 맥쿼리에 들어 떼돈 벌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엉터리로 한 거지. 예를 들면 뭐 제가 우면산 터널 지나가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우면산 터널 지나가면 과천으로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통행이 얼마나 됐을까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 하려면 다 괜찮다 이렇게 했겠죠. 좀 부풀려서 그렇죠. 예상치를.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그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고 있잖아. 억울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를 짰겠죠. 제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헛발질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뉴딜, 디지털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린, 디지털 가야 되는 방향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민간 자본 끌어넣겠다 나쁜 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조를 어떻게 페어하게 잘 짜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제가 연금했을 때 할 때 그러면 구조가 다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블라인드 펀드나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 펀드의 구조를 어떻게 했잖아요. 그 펀드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SPC죠. 특수 목적 회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펀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짜냐면은
대부분 예를 들면 뭐 M&A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자산운용사. 네.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가 있죠. PE 회사가.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요.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그래요. 그럼 제너럴 파트너가 밑에 깔아요, 자기 거를.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맨 밑에 에쿼티, 그거 이제 두 가지로 기사를 보니까 뭐 후순위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쿼티예요. 그러니까 에쿼티를 깔고 그 위에 뭐를 세우냐? 약간 위험한 건데 수익이 높은. 그건 메자닌이라고 하거든요. 메자닌을 깔아. 그 중간에 있는 트렌치가 메자닌이라고 하고, 그 위에 제일 안전한 게 채권이죠. 시니어 본드. 네. 이건 안전해요. 이렇게 트렌치를 나누거든요. 나눠서 제일 밑에는 내가 사업을 수행하는 놈이 깔아줘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맨 밑에 까는 거를 정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왜냐면 마중물은 정부가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거를 왜 국민 세금을 거기다 까느냐 그러는데, 아니 뭐 정부가 도로 까는 거나 예산이 우리나라가 600조인가요? 500조죠, 500조.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거 갖고 정부가 쓰잖아. 보도블록 까는 거는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면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뒤집어 놓고 다시 깔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쓰느라고. 그거보다는 미래 성장 산업 또는 환경, 그린, 디지털 컨셉은 굉장히 잘 잡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결국은 이거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부는 제가 판만 깔아주고. 제가 공공에 들어가서 일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공공은. 네. 민간에서 치열하게 돈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정부가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거는 민간 운용사들이나 민간 프라이빗 에쿼티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민간이 해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벤처 산업 육성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네. 스타트업 같은 거 키우려고. 그렇죠. 그거를 도와주는 게 모태펀드라는 게 있어요. 모태펀드. 그건 정부 자금이에요. 모태펀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태펀드가 야 우리가 맨 밑에 20% 우리가 들어가. 처음에 까진 거 20%는 우리가 깨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 반 정도 돈을 댈 테니까 반은 니네가 갖고 와. 매칭해 준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직접 투자를 누가 하느냐? 창투사가 하거든. 벤처 그렇죠. 캐피탈이. 민간이. 민간이 가서 모태펀드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돈 받으려니까. 우리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경쟁을 해서 돈을 따오는 거거든. 그거 따오면은 민간에 가서 다시 펀딩하기가 좋은 거예요. 깔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컨셉은 정부에서 잡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뭐에 투자할 거예요. 그린이 뭐고 디지털이 뭐야. 그렇죠. 그거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민간 자산운용사나 민간 프라이빗 에쿼티가 해야 되고 그게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구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아직 이게 구조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경쟁하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하냐 마냐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만 정치 얘기하니까 좀 뭐 댓글 때문에 좀 캥기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진영에 있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좌도 없고 우도 없다고 봐요.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좌냐 우냐 하는 거는 굳이 나누자면 뭐 북한에 대한 태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재밌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좌에 가까웠던 진보적인 정책을 피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요. 네. 저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나요? YS요. 예, 금융실명제 때문에. 예.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거는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사람의 시대. 그때 경제 민주화 컨셉도 들어왔고 그때 근로기준법이 엄청 많이 강화됐고
그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IMF로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었잖아요. DJ 대통령이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파적인 걸 썼어요. 그때 말하자면 신자유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 네. 그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완전 개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DJ 대통령이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 버블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IT 펀드, IT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렇죠. CBO 펀드 만들어갖고, 물론 그게 부정부패도 많았죠. 눈먼 돈도 많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IT 강국이 된 토대가 거기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디지털, 그린, 저는 방향은 좋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걱정인 거죠. 왜냐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뭘 하겠다 그러면 결과는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집값 잡겠다고 뭐 양도세 왕창 올리고 임대사업자 뭐 해놓으니까 안 나와 집이 매물이.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갔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값은 공급을 늘리려면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거 접어야 몇만 원 짓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고 다주택자가 지금 엄청 많거든. 임대사업자가 들고 있는 게 150만 원이고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게 700만 원이래요. 엄청나네요. 그거 10분의 1만 시장에 나와도 끝나거든. 제가 보기엔 한시적으로 지금부터 1년 동안 집 팔면 양도세 한 3분의 1 깎아줄게. 그건 다 해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이 노동자도 보호한다고 최저임금 올렸는데 뭐 완전히 또 사람들 일자리 확 밀려나고 중소상공자 힘들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좋은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말을 많이 들어라. 그리고 진짜 이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펀드로 나오면 저는 그 구조를 잘 보고 사실 과실을 국민들이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제대로만 설계하고 그게 중요해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 디테일이. 근데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시장을 정부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그건 뭐 진짜 그게 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요것만 끊어갖고 딱 잘라갖고 하면 사회주의자. 큰일 나네. 이거 국가보안법에 걸리는데 제가 개념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공산. 아니 뭐 능력껏 이래서 필요한 만큼 갖다 쓰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지. 그렇죠. 이상과 현실은. 왜냐하면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본 게 모택동이거든. 중국의 대약진운동.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건 다 계획경제하고 말 한마디 하면 밥도 집에서 못 먹게 하고 다 급식소에 가서 먹으라 그리고 집단 농장 만들고 결과는 뭐야?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유소기,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나왔다가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으로 정치를 뒤집어 갖고 다시 이 사람들 다 보내버렸잖아. 그 다음에 등소평이 다시 모택동 죽고 집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북한도 마찬가지거든. 북한도 천리만 운동에서 엄청 죽었거든. 그래서 절대로 몇 명의 사람들이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절대로 시장 안에서 시장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디테일을 만들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첫 단추로 이것저것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소에서 K 뉴딜 지수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어제 발표했나요? 그제 발표했죠?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보니까 12종목이야. BBI지? BB, 예. 네, BBI지.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해서 12종목이에요. 야, 무슨 인덱스를 12종목으로 만들지? 너무 작죠? 말이 안 되죠. 나스닥도 100종목인데. 그러면, 그 12종목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양극화가 완전히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날 딱 그거 발표하는 날 더 좋은 디지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가 20%가 넘게 오르더라고. 뭐지? 봤더니만 그 인터넷 세 종목에 끼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더존. 더존은 네이버, 카카오는 다 들고 있으니까. 더존은 작은 회사니까. 그래서 야,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인덱스는 적어도 뭐 아주 작아도 우리가 이제 지금 제일 작은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30종목이거든요. 이제 코스피 3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공 못했어. 그래도 인덱스라고 하면 최소한 한 50종목은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하여간 조금 첫 발을 보면서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약간 걱정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장, 하여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시장에 맡겨야 돼. 네, 맡겨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설계만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야구를 하는데 감독이 이것저것 다 감독이 들어가서 쳐. 볼도 던져.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게임이?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과 선수의 역할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의 역할이지 선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한테 맡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창훈 단장님과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어떤 경제 흐름과 관련된 여러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고요.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 그냥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일단 끄집어냈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렇죠.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